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 딴따라단딴따라단딴따라단딴딴 토너먼트 경기가 벌어진 마냥 정말 하루 종일 거의 전 종목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된 가운데 벌써 지난 2월 달에 집을 나가버린 그 집 나간 외국인들은 오늘도 역시 돌아오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홍콩 증시 알리바바 홀딩스 주가를 보자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모처럼 이거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추세가 꺾여 버렸습니다. 진짜 이 알리바바가 1월달 그 연초 랠리, 음력 산타 랠리 그 당시에 정말 에코프로 형제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급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때 100달러 넘어가고 순식간에 110달러, 120달러까지 뚫고 전고점 깨러 간다고 막 난리 났었을 때 그때 외국인들의 K 주식에 대한 선호도랑 순매수가 가장 강력했을 때였고요. 지금은 이 알리바바 100달러, 90달러, 80달러 다 깨지고 정말 바닥에 모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하늘 천장을 보고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로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게 어서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 초반 정도에라도 안착을 해야만이 우리 K증시 외국인들도 다시 활발하게 주식 비중 확대에 순매수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증시하고 우리 상관관계를 보면은 보통 우리 K증시 개장은 새벽에 나스닥 마감을 코스피가 이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장하고 나면은 오전 10시 반에 중국 홍콩 증시 개장하고 항생지수가 딱 뜨면은 이걸 바로 코스닥이 그대로 바통 터치를 해서 주가가 갑니다. 물론 요즘은 코스닥의 그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조금 약해져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보고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하여튼 항생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항생도 지금 알리바바랑 마찬가지로 살짝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러면 할 말 없지만 하여튼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고 뭐고 지금 상태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주면은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성씨는 무엇일까요? 1번 제롬 파월의 제시, 2번 조 바이든의 조씨, 3번 폼씨.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바로 그 폼씨 FOMC가 바로 오늘 밤에 개막을 합니다. 이번 3월 FOMC 회의는 올해 2023년 두 번째 정례 회의고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30분 뒤에 새벽 3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Q&A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 FOMC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쪽집게 강사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20%대 그리고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70%대 그리고 SVB 같은 미국 중소은행권 사태 터지기 전 CPI만 가지고 연준이 0.5% 빅스텝 금리 인상 내지를 것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현재 패드워치에서 확률 0%로 사실상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빅스텝 발길질을 막아내는 태클을 걸어버린 여기 가장 큰 공을 세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구세주 골드만삭스의 이번 FOMC 프리뷰 보시죠. 제목부터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이 취할 자세는 바로 포즈, 그냥 멈춤이다 이거죠. 최근 미국 은행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 시스템을 강화에 매진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겠다. 특히 이번 SVB를 비롯한 중소형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전적으로 연준의 긴축에 따른 것이라는 이런 분석과 원망인데 그럼에도 연준이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이런 사태에 기름을 퍼붓는 격으로 원망을 살 수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여파를 추산해 보건대 최근 중소형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데 따른 실물 경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 결과 이들 SVB급 중소형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40% 감소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소규모 은행들의 대출이 15% 감축한다. 이렇게 볼 경우에 미국 전체 GDP의 0.25%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3년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2%로 낮췄는데 이 정도의 GDP 하향은 연준이 0.25 내지는 0.5%까지도 금리를 인상했을 때 나오는 역효과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해도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의 인플레 그리고 성장 하락을 각오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프리지 앤 코 역시 이런 골드만삭스의 진단에 동조는 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낙관적인 스탠스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 2주 동안 은행권 유동성 문제가 확산이 될까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럴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곧 사라질 것으로 본대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는 지급 능력이나 신용 위기가 아닌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는 게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했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했을 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이탈 중인 예금으로 인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추가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대신 이런 유동성 위기의 다음 쓰나미가 바로 신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앞에 골드만삭스가 말한 이들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감축으로 GDP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 이걸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작년에 그 연준 쪽집게를 통했던 노무라 증권, 작년에 정말 연준이 0.75% 금리 인상,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발길질을 내지를 때 사람들이 설마 이번 한 번이겠지 그랬는데 결국 2번 연속이 나왔고, 그래서 야, 또 2번 연속은 좀 오반데 그럼 여기서 끝이겠지. 그런데 또 3번째 3 스트레이트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고, 이걸 정말 파월이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욕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거다, 이 예상을 적중한 게 바로 그 연잘알 노무라 증권이었는데, 이번에 이 노무라 증권이 이례적으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보시죠. 우리가 최근에 주장했었지만 예금 이탈은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등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하고 또 그렇게 줄 서 있는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막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이렇게 잠시라도 망설이고 막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뱅크런 방지 대책을 미국 정부랑 FDIC랑 연준이랑 이렇게 강구를 해봤자 사람들이 혼자 저녁 때 TV 보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쎄해, 혹은 아침에 이제 막 양치질 하다가 칫솔이 뚝 부러지니까 샤머니즘이 발동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거 안 좋은 징조야, 이거 바로 예금 빼야지, 그러고 스마트폰만 열면은 바로 그냥 비밀번호 누르면 예금 인출 계좌 이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뱅크런하고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또 뉴스가 요즘 24시간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안 그래도 은행권 위기가 막 화두에 올랐으니 기사에다가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어디 뭐 방글라데시 은행 쓰레기통이 불났대 뭐 이런 뉴스까지 막 다 띄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언론사 놈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옐로 저널리즘으로라도 클릭수 튀기려고. 그럼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상황이 24시간 수시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라는 이런 상황이 은행권 전체를 압박하고 이게 결국 실물 경제에서 돈을 유통하는데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라에서는 올해 2023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기어이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노무라 증권이나 이걸 듣고 있는 우리조차 다 아는데 연준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연준은 당장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 중단과 함께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클레이즈는 역시 유럽계 금융기관답게 지난 ECB 사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크레딧 스위스가 위태롭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뭐 HSBC다, UBS다 막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ECB가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0.5%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고, 거기다가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자신감을 강조한 거,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그럴 때가 되면 과감하게 개입하고 유동성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마디로 시장에서 안정제 역할로 제대로 먹혔다. 그래서 이걸 연준도 비슷하게 따라할 것이고 결국 이번에 금리 동결이 아닌 0.25% 금리 인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번에도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그럼 거기 이제 자신감이 들어 있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런 확신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또 까일 것으로, 반대로 금리를 동결했어. 근데 여기서 걱정이 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면은 야, 이거 금리 동결했다고 이게 호재가 아니야, 이거 역효과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현재 무슨 로스차일드니 프리메이슨이니 뭐 각종 음모론서부터 모든 걸 다 갖다 동원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아무리 도마 위에 놓고 회를 쳐 봐도 현재 연준 비둘기파의 배후 세력, 막후 세력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선에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그냥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그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뒤로 빠져서 선거 지원만 한다. 이렇게 됐어도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은 바이든하고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스파이 혐의 그러면 미국도 정말 중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 여자 성추문 물약이 아니라 약물 하여튼 터질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왜 아들 이름을 헌터 바이든이라고 짓냐고. 그러니까 이름값 한다고 자꾸 헌터니까 헌팅하러 다니다가 형수까지 헌팅을.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드디어 오늘 제목에 등장한 모간 스탠리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먼저 이 에코프로 BM과 모 회사 에코프로의 주가는 코릴레이션이 한 0.94 정도. 그러니까 동조화 비율이 94%니까 그러면 거의 0.5% 이상 상승과 하락은 그냥 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소리죠. 근데 바로 오늘 모간 스탠리의 에코프로 BM 분석 보고서에서 목표가 13만 원의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꼭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 이 모간 그 두 명의 모간 브라더스는 우리 K 증시에서 특히 공매도 세력을 몰고 다니는데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둘 다 이제 모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기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내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과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생기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 연준 페더럴 리저브 이게 작년에 창설 110주년 기념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럼 생긴 게 1913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생기기 전에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대신하던 그런 엄청난 금융기관이 모간은행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연준 창설 이후에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으로 분리돼가지고 지금까지 월가에서 그냥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요 모간 스탠리도 잠깐의 진통을 겪었는데, 당시에 이제 엄청난 현금 동원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계 금융사들이 미국과 유럽의 전통 금융사 은행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노무라는 미국에서 ING 금융, 그리고 유럽에서 바클레이즈, 그리고 스페인의 산탄데르 뱅크, 심지어 스위스 UBS의 파생상품 투자 부문 이런 데까지 인수를 막 했고, 그때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은 당시 모간 스탠리의 지분 20%를 넘게 확보하면서 대주주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노무라는 당시 지분 투자했던 데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매각을 했다고 알려졌고, 대신에 모간 스탠리는 여전히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계니까 한국 첨단산업, 전략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데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응하라고 그렇게 대주주가 시키는 거는 아니겠고, 또 월가 대표 금융사 모간 스탠리가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그런 오더가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한번 조져드릴게요 하고 그런 걸 따를 그런 하우스도 아니고요. 하여튼 팩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간 형제들, 요 새끼들이 특히 우리 K 증시에서 특히 하방의 냄새를 잘 맡는 건지 아니면 하방으로 맘먹고 나면 일부러 똥을 뿌리는 짓거리를 잘하는 건지 하여튼 전적이 있어요. 우선 모간 스탠리는 그 2021년 초에 동학개미 대동단결로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 때, 그때 당시 이제 곧 10만 전자 갈 거고 14만 전자, 그리고 연말에 20만 전자 간다고. 그래서 지금도 비싼 거 아니라고 막 국내 증권사들하고 마바라들이 연락에 막 약 팔고 다닐 때, 모간 스탠리에서 갑자기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를 내면서 곧 D램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꺾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긴 조정 구간 그 겨울에 들어간다고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또 막 동학개미 분들이 화나가지고 미제의 승량이 어쩌고 막 광분하다가 결국은 현실이 됐죠. 됐는지 만들었는지 하여튼 간에 결과적으로요. 그리고 JP 모간의 경우는 셀트리온, 이것도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둘 다 만든다고 막 청와대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막 이런 거 보고 다들 들떠가지고 그때 주가가 30만 원 뚫고 올라가던 때인데, 갑자기 JP 모간이 셀트리온 매도 의견에다가 목표가 19만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당시 동학개미 운동으로 한번 그 승리의 맛을 본 주린이들이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이긴다,
당시 이제 막 조정 받을 때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들이면서 셀트리온을 막 들어 올려가지고 결국 37만 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하더니 주가는 단 몇 달 만에 20만 원 깨고 진짜 19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올 초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니까 JP모간이 또다시 셀트리온 지금 이것도 비싸다고 이번에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더 후려쳤는데 당시 주주들이 또 흥분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공매도 세력들 이거 금융치료 좀 당해보라고 우리가 한 주도 팔지 말자고 그렇게 공견들 막 혼 좀 내주자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또 숨겨진 그러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이것도 셀트리온 못지않은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로 금호석유. 이것도 이제 2021년 당시 화학주들 다 잘 나갈 때 이 금호석유는 특히 이제 끝발을 제대로 받으면서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3개월 만에 20만 원 후반대 가가지고 당시 최고가 29만 8천 원까지 막 오버슈팅을 했고요. 바로 눈앞에 3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JP모간이 갑자기 목표가를 기존 34만 원짜리였던 거를 18만 원으로 후려쳤어. 그러니까 바로 그날로 주가가 그냥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니까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튀어나와가지고 요 사람은 당시에 이제 금호석유 목표가를 60만 원 불렀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감에 근거한 미래 주장은 경계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JP모간을 무슨 해변가에다가 파라솔 쳐놓고 관상이랑 사주 봐주는 할아버지 취급을 했어.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금호석유 그 뒤로 한 1년 넘게 12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박스권에서 헤매다가 오늘 14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JP모간이 하이브에 대해서도 그 재작년 12월 당시에 BTS 군대 면제 막 가능하다 막 국민청원 들어가고 막 대통령이 승인하면은 막 끝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순식간에 20만 원에서 수직 상승해가지고 30만 원 돌파하고 막 기세 등등하게 40만 원까지 위협하고 있을 그때 국내 증권사들은 무슨 도박장에서 베팅하듯이 목표가 막 28만 원 받고 36만 원, 36만 원 받고 38만 원, 38만 원 받고 42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올리면서 가다가 주가도 이것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때 바로 그 온라인 증권사에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목표가 50만 2천 원 부르면서 컨센서스 최상단에다 깃발을 딱 꽂았을 때 그때 하이브 주가가 42만 원이었는데 당시 또 JP모간이 튀어나와가지고 하이브 목표가 23만 원 정말 절반으로 후려쳤거든요. 결국 요것도 달성하는데 6개월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외국인이 역시 대단하다 이런 뭐 사대주의를 제가 표명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분하죠. 나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다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보호해줄 기관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왜 외국계 기관을 우리나라 기관들이 같이 싸워줘야지 동학개미 주린이들한테 개인들한테 가서 싸우라고 외국 기관이랑 우리를 갖다 붙이냐 이거야. 이게 그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 전투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고. 관군 놈들은 오히려 놀았어. 다 농민들이 나가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총 맞고 다. 하여튼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간 스탠리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가 왜 지금 13만 원인지 오늘 주가 20만 4,500원인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좀 봐야죠. 모간 스탠리 리서치에서는 우리는 최근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올 내부자 거래 조사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그리고 삼성 SDI와 GM의 양극재 협력 발표와 같은 잠재적인 부정적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요점은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예상을 하고 투자 의견으로는 매도를 제안한다고. 그러면서 다음 문단에다가 그럼 왜 바로 지금인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에코프로 BM 주가는 연초 대비 117%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코스닥 지수 상승률 17%에 거의 7배 가까운 오버슈팅이다. 근데 이 배경에는 GM으로부터의 수주 가능성이 주요했다고 본다. 현재 에코프로 BM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면은 주요 경쟁사인 LNF 대비 90%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우리 모간 스탠리는 연간 펀더멘탈 변화가 제한적이고 제품 유형,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것들이 경쟁사들과 유사하며 단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 돌발 악재인지 뭔지 하여튼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는데
3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정부 당국이 에코프로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에코프로는 조사 중임을 인정했지만 주말에 그 조치는 이전 조사의 연장선이며 추가적인 내부자 거래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측의 입장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에코프로는 단기 고점에 도달한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최초 혐의가 제기됐던 2022년 1월 26일 이후 에코프로 그룹사들의 주가는 19에서 크게는 28%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 시장이 이 재료를 잘 소화하면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다. 우리가 만난 기관 투자자들은 또 다른 조사가 의미 있는 부정적 뉴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에코프로 BM의 단기 고점 시그널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궁금해했다.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 의견을 매도로, 즉 기존 중립에서 언저웨이트로 하향한 데 대해서 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회사의 선도적인 시장 지위와 삼성 SDI 및 GM의 잠재적인 수주를 통한 성장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펀더멘탈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중요 원자재법 CRMA죠. 이거랑 미국의 IRA 법안, 이거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 고려할 때 2차 전지 규제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모간 스탠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대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한대요. 그리고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반영해서 수익 추정치를 소폭 변경하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 예상을 종전의 4%에서 4.6%로 비교적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모간 스탠리의 하우스뷰는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이번에 13만 원으로 올려 잡는 대신에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언저웨이트로 후려친다. 그러니까 기존 목표가 12만 원의 중립, 요거는 뭐 그 이상에서는 그냥 관망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관점이었다면은 이번에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13만 원은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주가를 떨어뜨려서 13만 원에는 꼭 사고 싶다. 이런 공매도 지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3월 22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는 이벤트가 먼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기후 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 되겠습니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은 그런 주제인데요. 기후 테크는 일명 C테크, 그러니까 클라이밋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 온난화까지 정말 그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왜냐면은 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오죽하면 나비 효과란 말도 있었겠어요. 뭐 중국에서 노랑 나비가 뭐 늘어나면은 뭐 어디 태풍 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커버하니까 당연히 광범위한데, 그럼 바로 이 기후테크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뭐가 제일 유력한가? 저는 이게 빅데이터랑 AI, 인공지능 이쪽 테마라고 봐요. 뭐 데이터가 분석이 명확하게 돼야 현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부터 향후 예측까지 다 가능할 거잖아요. 다음 내일 산업부가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 업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플로우에 뜨기 좋은 주제죠. 다음 내일 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UN 물 컨퍼런스 참석. 이거 지금 호남 지방에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안 그래도 상하수도 수철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큰데요. 뭐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일 과기부에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우주청에 대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명 K-나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 나사급의 항공우주국을 만드는 이런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나사 빠진 싸움박질을 하고 앉았냐면요. 이거를 뭐 다른 첨단 과학에 입각한 혹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경상도에 갖다 짓냐, 충청도에다 질 거냐, 전라도에다 짓냐,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자기네 표 계산해가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맞습니까? 거기다 이제 부처 소속을 어디로 두느냐를 놓고 또 지들끼리 이제 영향력이나 예산 같은 그런 것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요. 다음 내일 또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법률 심사 소위를 여는데, 이거는 이제 실내 마스크 다 풀리고 또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이제 다 벗어도 되는데, 그럼 만약에 갑자기 그동안 통제가 잘 되고 있던 개인 위생이 느슨해지면서 각종 전염병이 또 창궐할 우려가 있죠.
하여튼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이 지방에서 안과를 하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정말 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안과들이 보통 한 해 매출을 다 뽑아내는 게 이제 봄, 여름철 그 아폴로 눈병 돌 때 그때가 바로 대목인데, 아니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사람들이 하도 손을 잘 닦고 손 소독을 막 수시로 하고 또 평소보다 신체 접촉도 줄이고 하여튼 어디 가든 무조건 깨끗한 환경만 찾고 그러니까 정말 그 코로나 시기 동안 눈병 환자가 아예 사라져 버렸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스크 해제되면서 그 형님 올해 아폴로 대목 오면은 모처럼 이제 돈 좀 벌려고, 제가 그런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일 국회 일정이 감염병 예방법 법률심사소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증시 일정은 IBKS 스펙 22호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들어가고요. 다음 내일 3월 22일 수요일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G, 알파벳 G, 맘대로 아이돌 채널이 유튜브에 첫 런칭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